모납손이에 대한 수요 독점. 모납손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모납손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모납손이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수요자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실제로는 뭐 제가 여기 잘 몰라서 써놓긴 했지만 포항을 잘 몰라서 전에 한번 뭐 한 두어 번 갔다 온 적은 있는데요. 뭐 포항이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살아서 대체로 뭐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른 기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와 관련된 그런 연관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노동시장에 하나의 수요자만 존재하는 상황을 보기는 할 텐데 극단적인 형태고요.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노동시장을 갖는 지역, 예를 들면 포항 혹은 뭐 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납소니스트, 바로 이제 모납소니는 그러한 시장, 그러니까 수요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을 이제 모납손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모나폴리를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산업 혹은 그러한 시장을 가리키는 단어고, 이제 모노폴리스트가 바로 단일 공급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바로 그 기업. 모납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납소니는 산업을 가리키는 단어고, 이제 모납소니스트가 그 산업에 존재하는 이제 단 하나의 수요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보통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납소니스트를 가리킬 때 모납손이라는 표현을 써도 뭐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요. 이걸 엄밀하게 구분해 본다면 모납소니스트와 모납소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우선 두 가지 모납소니스트 두 가지 경우를 볼 텐데 첫 번째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시 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디스크리미네이시 불가능한 경우. 무슨 뜻이냐면 독점 시장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모나폴리입니다. 모나폴리 같은 경우에 그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낮은 가격을 받고 이제 이런 그 의사결정을 독점 기업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모납소니스트가 개별 노동자들한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사실 가능하겠죠. 내가 얼마를 받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른 교수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 받는지. 왜냐하면 서울여대에 몇 년도에 왔고 대충 뭐 호봉 같은 게 뭐 얼마 몇 호봉쯤 되면 뭐 급여가 얼마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어떤 기업에 가보면 대기업 같은 곳이죠. 뭐 기업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공 서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업에 가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고 백그라운드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나와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별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이제 discriminating 것 가격 임금 차별이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를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모두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기본적으로 의중 임금 혹은 유보 임금,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플라이 커브는 기본적으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고요. 그래서 10번째 있는 이 올라프를 생각해 보면 이 올라프에게 W10을 주면 올라프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질 거예요. 무차별하다면 그러면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가정이 불편하시면 그냥 여기에다가 딱 1원만큼을 더 주는 거예요. 플러스 1원. 그럼 당연히 올라프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차별하면 그럼 그냥 일을 한다라고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라프를 일하도록 만들려면 지금 여기에는 기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납손이니까. 이 올라프까지 일을 하게 만들려면 이제 올라프한테 W10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올라프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해서 고용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 사람 고용하려면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사람 고용하려면 더 높은 임금. 그래서 만약에 라이언까지 일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W30을 지급을 해야 라이언이 일을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서플라이 커브를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확히 그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고용을 할까? 그러니까 모납소니스트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팅이 가능하다면 어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그 사람을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얻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바로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같아진다면 거기에서 딱 스탑을 하는 거죠. 일종의 스타핑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람을 고용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고요. 이게 만일 마지막 사람을 고용할 때 임금과 같아지면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자, 라이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언을 일을 하게 만들려면 W30을 지급해야 돼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W30만큼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라이언이 마지막 사람은 아니지만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기업이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W30보다 커요. 그러면 추가로 얻는 것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겠죠. 고용을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베어를 고용할 때 얼마만큼을 줘야 되냐면 아이스베어 40번째 워커입니다. 노동자를 일을 하게 만들려면 W스타만큼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스베어는 W스타를 받고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한 상황이에요. W스타를 받으면 일을 하겠죠. 아이스베어 40번째 노동자를 투입할 경우에 기업이 추가로 얻는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인데 그게 정확히 W스타와 같아요. 그래서 40번째 노동자를 투입하면 그때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40번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 마지널 코스트가 되겠죠.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같아지면 거기서 스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차별이 가능한 모납소니스트의 경우 어디까지 고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이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노동시장에는 기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납소니스트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이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이 돼요.
다른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다른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마치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과 같은 자원 배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은 W 스타 그 다음에 40명 투입하게 되죠. 마치 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임금과 고용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모납소니스트가 개별 노동자에게 모두 다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 그 다음은 이제 모납소니스트가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Non-discriminating 모납소니스트예요. 임금 차별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얘기해 보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 몇 가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외국에 가서 잠깐 좀 오랜 기간 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신선한 문화 충격이 뭐였었냐면, 이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갔는데 교수들 방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충격이었었어요. 한국 대학의 교수들은 방 사이즈가 다 같아요. 다 똑같은 방을 줍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방 사이즈가 다 다를까? 근데 연구 업적이 훌륭하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교수들한테는 더 큰 방을 줘요. 그리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정서는 아직도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한테 큰 방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데 젊은 사람한테 큰 방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 굉장히 넌센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이 필요한 사람한테 큰 방을 주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큰 방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방이 필요한 사람한테 큰 방을 주는 거고요. 큰 방을 주었을 때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방을 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의 시각이고요. 실제로 미국 학교, 미국 대학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어떤 교수는 여전히 굉장히 작은 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PhD를 마치고 조교수로 온 교수들도 굉장히 작은 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업적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에 상당히 많은 기여, 학문적으로 기여를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방을 주고,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더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좀 큰 방을 주려고 하면 왜 그 사람한테 큰 방을 주느냐라고 이제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큰 방을 주느냐,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죠. Non-discriminating monopolist의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을 할 때 추가로 고용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냐면 우상향하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추가로 한 사람을 더 고용할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납소니스트가 여기까지 고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더 추가로 고용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임금 수준을 주어서는 이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더 높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 일을 하게 만들려면 딱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주면 될까? 그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non-discriminating 모납소니스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뽑는 사람한테 더 큰 방을 주면 기존에 일을 하던 교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방은 작은데 새로 뽑은 쟤한테는 큰 방을 주느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새로 뽑는 사람한테 더 높은 임금을 주면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추가로 고용하는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기존에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모납성 익스트의 문제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래 테이블인데요. 자, 요 두 사이의 관계가 노동 공급 곡선이 되겠죠. 레이버 서플라이 관계예요. 이제 웨이지가 4달러라고 한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한 명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6달러면 두 명이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5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6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달러를 기업이 지급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6달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7달러가 된다면 세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5달러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두 번째 사람은 6달러의 리저베이션 웨이지여서 7달러보다 낮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정확히 7달러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8달러면 이제 모두 네 사람이 일을 하겠죠. 여기에서 네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8달러가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8달러보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굳이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사례이긴 하겠지만, 자, 임금이 4달러일 때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레이버 코스트는 W 타임스 E가 이제 레이버 코스트겠죠. 레이버 코스트는 제로고요. 이제 5달러의 임금을 제시를 하면 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5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발생하는 레이버 코스트가 정확히 5달러예요. 자, 만약 임금을 6달러로 올리면 그러면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해석하는 방식이잖아요. 임금을 7달러로 올리면 3명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예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웨이지를 6달러 제시를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6달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 전까지 5달러를 받고 일을 하던 사람이 왜 나는 6달러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인가요? 왜 나는 5달러를 줍니까? 나도 6달러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도 6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두 번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6달러를 제시를 하면 기존의 사람한테도 6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버 코스트가 12달러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계산이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모납소니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한 사람 더 고용하기 위해서는 7달러를 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지역의 노동 시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굉장히 플랫하죠. 그렇죠? 굉장히 플랫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여기는 굉장히 플랫할 거예요.
뭐 웬만해서는 어떤 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높이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추가로 더 고용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7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은 $6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7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두 사람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한테는 $6밖에 주지 않느냐? 우리도 $7를 달라. 그럼 이제 세 사람 모두 $7를 줘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의 레이버 코스트는 $21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고용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8니까 $8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사람이 일을 하겠죠. 이제 네 번째 사람한테 $8를 주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세 사람이 $7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8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한테도 똑같이 $8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레이버 코스트는 $32가 되겠죠.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코스트가 $5고요.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다가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을 주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는 $5가 되고 한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6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6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이 $5만 받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웨이지도 $1만큼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는 6 더하기 1입니다. 여기서 앞에 6은 뭐냐면 두 번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고 뒤에 $1는 뭐냐면 기존 일하던 사람의 웨이지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마지널 코스트는 $7가 돼요. 마지널 코스트가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첫 번째 사람의 웨이지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을 하이어할 때 마지널 코스트가 $9가 돼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되겠죠. 21-12 하면 $9가 되니까 이 $9에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9는 이제 뭐 더하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7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7은 뭐냐면 세 번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고용을 하려면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고 뒤에 2는 뭐냐면 이미 두 사람이 $6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웨이지를 $1씩 올려줘야 돼요. 첫 번째 사람 $1 올려주고 두 번째 사람 $1 올려주니까 임금 상승분이 $2만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두 번째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보다 더 커집니다. 마지널 코스트는 9가 되고요. 한 번만 더 해보죠. 네 번째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웨이지가 $8예요. 이걸 11은 8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3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8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마지널 코스트죠. 네 번째 사람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8고 그럼 이제 기존 나머지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임금을 다 높여줘야 돼요. 임금은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임금을 $1씩 올려줘야 되니까 세 사람 $3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가면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5, 7, 9, 11 계속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추가로 고용하는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더 높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거기에 더하기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고용하던 사람들의 임금을 다 높여줘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도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항상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생뚱맞게 최저임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저임금은 이제 노측을 대표하는 뭐 노조,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를 대표하는 뭐 경총이라든가 뭐 이런 사측 대표들이 이제 있고 여기에 공익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이제 정부 측 세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데 항상 보시면 노측과 사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측은 항상 최저임금을 높이고 싶어하고 사측은 가능한 인상률을 뭐 0%로 유지하면 베스트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인상률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측에서 보면 커다란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성 노조, 뭐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기성 노조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대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측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왜 노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항상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모납소니스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납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한국의 그 임금 체계가 여러분이 보통 뭐 대기업이 아니고요.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하시면 보통 신입사원부터 시작하는데 신입사원의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입사원의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기업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들은 최저임금이 바로 신입사원의 임금이 돼요.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시급으로 따져보면 신입사원의 시급이나 최저임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높아요. 그럼 이제 대리 임금은 이거보다 몇 %, 높겠죠.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임금은 대리보다 몇 % 높아요. 그 다음에 부장 몇 % 높아요. 그러니까 임금 일종의 임금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대부분 다 정규직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리 임금 높여줘야 되고요, 과장 임금 높여줘야 되고, 부장 임금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임금이 상승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임금 상승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납소 리스트에서 얘기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하이어러키에 회사의 조직 구조상의 하이어러키의 모든 직급의 임금들을 다 높여줘야 돼요. 최저임금이 만약에 5% 상승하면 대리급여도 5% 상승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서로 어긋나게 돼요. 최저임금이 10% 예를 들면 상승했습니다. 근데 대리라든가 대리 1년차, 대리 2년차, 3년차, 과장 1년차, 연차 수가 있잖아요. 호봉제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똑같은 비율로 인상을 안 해주면 이게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임금이 대리 1년차 임금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지널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신입사원의 엔트리 레벨에서의 임금을 조금 높여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지널 코스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레버 서플라이 커브 4달러일 때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요. 5달러일 때 한 명,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레버 서플라이 커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5달러면 한 명이 일을 하고 6달러면 두 명이 일을 하고 7달러면 3명, 그 다음에 8달러면 4명이 일을 합니다. 그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죠. 혹은 첫 번째 사람은 5달러를 받아야 일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6달러를 받아야 일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7달러를 받아야 일을 하고 네 번째 사람은 8달러를 받아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보시죠. 5, 7, 9, 11이에요. 첫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 마지널 코스트는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큼 발생하지만 두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플러스 1달러만큼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1달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첫 번째 사람한테 6달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코스트예요.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고용할 때 마지널 코스트는 7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는 세 번째 사람에게 7달러를 줘야 되고 기존의 두 사람에게 각각 웨이지를 1달러씩 높여줘야 되니까 2달러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마지널 코스트는 9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더 높겠죠.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와 마지널 코스트 커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커브가 있고 마지널 코스트는 이 위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 추가로 고용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보다 마지널 코스트 커브는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우리말로 좋으시죠? 네, 한글. 자 이제 모납소니스트의 가격 차별이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모납소니스트는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까? 의사결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율을 극대화하는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 그러니까 마지막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편익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고요. 이 편익이 마지막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그 수준에서 스탑할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하는 것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보다 위쪽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왜냐하면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만 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의 교수를 한 사람 뽑고 싶어요. 물론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뽑으려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여대 교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 임금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임금만 서울여대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임금을 다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는 서플라이 커브보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자, 기업의 의사결정은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은 마지널 코스트와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M만큼을 고용한다면 그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를 따라서요. 이만큼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기업이 모납소니스트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이 바로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 곡선을 따라서 읽어보면 정확히 같아집니다. 만일 이 M보다 적은 수준의 노동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만큼을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널 코스트는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노동자로부터 얻는 기업의 편익,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마지널 코스트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윤을 늘릴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추가로 고용했을 때 이윤을 여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윤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EM에서 고용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마지널 코스트를 비교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될 것인가? 고용 수준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 수준은 마지널 코스트와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와 레이버가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했고요. 임금은 어떻게 될까?
자,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EM이잖아요. EM. 그러니까 EM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투입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EM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읽으면 돼요. WM만큼을 지급을 하게 되면 EM, 여기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WM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납소니스트가 지급해야 되는 임금 수준은 WM이고 마지막으로 고용된 이 M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WM을 받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납소니스트 문제에서 임금은 WM, 그 다음에 고용량은 E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균형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경쟁 균형과 비교해 본다면 경쟁 균형을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요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 차별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임금 차별이 가능한 경우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이 바로 이 점이죠. 그렇죠? 디스크리미네이팅이 가능한 경우에 보시면 임금 차별이 가능한 경우 이제 자원 배분이 노동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고용 수준은 더 낮고 이 M은 이 스타보다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임금 혹은 노동자가 받게 되는 임금도 더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싶은데 사실상 어떤 문제 때문에 더 투입하지 못하는 거냐면 더 투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존에 투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 프레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 노동 투입량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적고요. 그래서 언더 임플로이먼트 현상이 모납소니에서는 나타납니다. 뭐 현실에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노조의 문제랑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제가 노동조합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만약에 녹화하고 있나요? 잠시만요. 네, 하고 있네요. 좀 조심스러워서.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면 뭐 포스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컨텍스트에서 비정규직의 이슈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이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얘기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좀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는 경쟁적인 환경보다 더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이 M만큼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이 M번째 마지막으로 투입된 워커의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높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마지막 투입한 워커로부터 기업이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의 능력은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건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만 네, 그 기업의 자본 스탁이 얼마나 되는지, 설비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커패시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여하튼 마지막에 투입된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상당히 큰데 실제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쓰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ploited.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을 늘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 이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 프레셔로 인해서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상 임금 프레셔가 없다면 고용을 늘려서 더 높은 그 고용을 늘리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는, 기업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이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다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101번째 사람한테 임금을 조금 더 주면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다 똑같은 노동자들이긴 하지만 고용을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회사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만 더 주고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을 받으면 회사의 이윤은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조금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은 똑같고요. 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도입되는 경우를 한번 볼 텐데 원합소니스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쟁적인 시장에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인 모납소니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균형임금이라고 하는 WM, 그러니까 모납소니스트가 선택한 임금 수준이 여기에선 균형임금이겠죠. 모든 균형임금이 베스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균형임금이죠. 그렇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되는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는 지금 현재의 균형 임금이 더 낮은 거예요. 모납소니스트 균형이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해야 되는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납소니스트가 선택한 임금보다는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make sense 하겠죠. 이런 최저 임금은 사실 make sense 하지 않잖아요. 전혀 바인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M보다 높은 임금의 최저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모납소니스트가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은 뭐였었냐면 MC equa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주어져 있으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죠.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게 되면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텐데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MC equa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런데 이 그림에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널 코스트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마지널 코스트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마지널 코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선 서플라이 커브와 미니멈 웨이지가 만나는 요 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미니멈 웨이지를 제시를 한다면 이 바까지 들어와서 일을 할 거예요. 이 바, 여기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바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더 높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W 바라고 한다면 미니멈 웨이지만큼만 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미니멈 웨이지보다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바에 해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얼마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W 바만큼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모납소니스트가 이만큼을 고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모납소니스트가 여기 어디에서 이 바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을 추가로 더 고용한다면 그럼 마지널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만큼의 사람들은 얼마를 주고 제가 고용을 하고 있었냐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제가 더 투입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뭐냐면 한 사람 더 고용하려면 마지널 코스트를 아까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 더 고용하려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제가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제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는 뭐가 되냐면 최저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마지널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요 마지널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만큼 고용하고 있었을 때 모두 다 이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고용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 들어온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두 번째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임금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고요. 새로 제가 뽑는 사람도 최저임금만 주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추가로 제가 더 임금을 높여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마지널 코스트는 뭐냐면 그냥 최저임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제가 고용을 늘리던 뭐 줄이던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던 상관없이 마지널 코스트는 항상 최저임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겠죠. 그렇죠? 자, 이 점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최저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모납소니스트의 마지널 코스트는 정확히 최저임금과 같아지게 돼요. 이게 바로 모납소니스트의 마지널 코스트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바보다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자, 앞서 한 번만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모납소니스트의 문제예요. 마지널 코스트.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만큼의 사람을 제가 이 M만큼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M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채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얼마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냐면 모두 똑같이 WM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임금 수준이 정확히 W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임금을 줘야 돼요. 한 사람 더 고용한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임금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최저임금으로 돌아가서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바까지 채용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 바까지 채용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마지노 코스트가 그냥 최저임금인데 이 바를 넘어서 한 사람 더 채용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 사람 더 채용하려면 그 사람한테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하이어 하려면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어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존에 채용하고 있던 이 바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다 올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non-discriminating 모납솔리스트의 문제니까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될까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플러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을 다 조금씩 다 높여줘야 돼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임금 수준으로 다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마지널 코스트가 정확히 뭐가 될까요? 일로 확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마지널 코스트와 같은 곡선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마지널 최저 임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훅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할까요? 연결해 보면 이게 바로 모납소니스트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입니다.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피겨 아웃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기업의 의사결정, 모납소니스트의 의사결정 문제는 뭐냐면 마지널 코스트와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준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서 만나니까요. 그래서 이 바까지 고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냐면 W 바의 임금,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쟁시장에 우리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 미니멈 웨이지를 들여오면 도입하면 그러면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납소니스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모납손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항상 경쟁시장에만 적용하면 답은 뻔해요. 근데 실제로 노동시장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결과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납소니스트는 이 바까지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하게 되는 임금 수준은 미니멈 웨이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한번 그려볼까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은 여기까지만 고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니까 자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실업이다. 일은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납소니에서는 최저임금이 들어올 때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정부가 뭐 최저임금위원회겠죠. 한국으로 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모두 다 그냥 정부라고 통칭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 국회도 포함되어 있고 뭐 국무총리 포함되어 있고 뭐 공무원들 다 포함되어 있고 뭐 사법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정부는 우리가 아닌 그들이 다 정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라고 우리가 보죠. 최저임금위원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인상을 했냐면 비교해서 보시죠. 앞서 그림에서의 최저임금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W 스타와 그
그다음에 이제 모납소니스트가 최저임금이 없을 때 가격 차별,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모납소니스트가 결정하는 임금 수준의 차이 어딘가에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더 높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쭉 최저임금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 여기까지 이 스타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는 일을 하겠지만 반드시 모납소니스트는 W 바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저임금이니까. 여기 만약에 그 임금을 지급한다면 계속해서 지급한다면 이 스타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또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한번 그려보는데 마지널 코스트 커브 뭐 쉽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수준에서 한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랑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임금을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을 했던 이 스타만큼의 사람들의 임금도 똑같이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널 코스트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겠죠. 기존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따라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모나합소니스트의 의사결정은 간단하죠. Value of Marginal Profitable Labor와 Marginal Cost가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정확히 이 점이에요. 이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고 이게 Value of Marginal Profitable Labor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바로 임금 차별이 가능한 모납소니스트가 선택했던 점이고요. 그 점은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임금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수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인 W 스타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러면 고용은 E 스타까지 늘어날 것이고요. 임금은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이 이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와 같아지겠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균형을 똑같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잘 디자인된다면 모납소니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잘 디자인할 수 있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본 하나의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모납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모든 시장이 모납소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기존의 모납소니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니까 임금 차별이 불가능한 모납소니예요. 그럼 과연 어떤 임금 수준이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인가? 그러니까 W 스타가 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 경쟁 균형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W 스타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W 스타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하튼 노동시장이 모납선이라고 한다면 특히 모납소니스트가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잘 고안된 최저임금 제도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ay or may not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 지금 그 얼굴 이거 동영상 그대로 찍어서 업로드해도 괜찮죠? 얼굴 나와도 괜찮죠? 자를까요? 말까요? 학생 이름이 뭐죠? 저 김하늘이요. 김하늘 얼굴 나와도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안 자르고. 음, 예, 5장, 4장 질문 있으세요? 4장? 저 근데 교수님, 네, 네. 저희 다 동일한 임금에서 동일한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의중임금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나요? 월급을 더 많이 받았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 네.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기업의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퀄리티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우리 학교를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학교 경제학과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이낙연 교수님이 조금 하긴 하지만 저와 전공 분야가 많이 달라서.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전에 일했던 그런 직장, 거시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은행으로 돌아간다든가, 혹은 뭐 거시경제학자 저와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 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생산성이 아니라 그거 직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단순하게 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가 중요해요. 음, 저는 후자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산성이 그냥 높아지는 경우 네네. 임금을 더 주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예. 아,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의 레이버 퀄리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efficiency wage, 효율 임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효율 임금에서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워커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보는데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워크를 할 수도 있고 셔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셔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셔킹은 뭐 예를 들면 출근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막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일은 음, 잘 안 하면서 그다음에 뭐 SNS 하고 있고 자기 막 프로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 주말에 어디 저기 꽃놀이 갔다 온 사진 막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고 직장에 가서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많아요. 자기 그 SNS 관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하고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 다 막아버렸어요. 그 회사 그 은행 컴퓨터로 무슨 뭐 G마켓 이런데 액세스하는 거 다 음, 막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멍청한 짓인 게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 스마트폰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회사 컴퓨터로 쇼핑하겠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워크를 할 수도 있고 셔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을까? 무작정 막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거 되게 멍청한 짓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다 뺏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잘 해주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음, 보상을 해주고 셔킹하다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파이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과 보상, 그 다음에 퍼니시먼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셔킹하다가 걸리면 쫓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좋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셔킹을 적게 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efficiency wage에서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다들 숍을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도로 지급해서 생산률을 높이고 월급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생산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진 않는 거죠. 보통 셔킹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네. 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 네. 종일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면서 SNS 하고 있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죠. 예. 네.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임금은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 페이가 아니고 그냥 뭐 마켓 웨이지만큼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자동차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요. 먼데이, 프라이데이 자동차는 사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워커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요일에 그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나와서 출근해서 일할 때 월요일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아무래도 저도 집중력이 월요일에 떨어지는데 플랜트 라인에서 일하는 워커들의 집중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런 자동차가 아무래도 그 레몬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요일도 그렇죠. 이제 Thank God in Friday인데 다 놀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프라이데이에 만드는 자동차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이, 프라이데이 차는 사지 말라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투입해야 되는 일정 수준의 에포트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자동차 시장에서 발생한다면 그러면 누가 그 회사의 자동차를 사려고 하겠어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뭐 저도 확인해 볼 방법은 없고 뉴스도 가짜 뉴스일 수 있어서 뭐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슈가 그거였었잖아요. 플랜트 라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트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죠.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면 웬만해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대표적으로 그거겠죠.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스마트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쉬는 시간에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챕터 5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보상 임금 격차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보상 임금 격차 혹은 뭐 보상 임금 차이, 보상적 임금 차이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보상 임금 차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아서 그 도대체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그 유보임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유보임금 이렇게 들으면 임금을 물리겠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유보임금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임금을 내가 물리겠다는 건가? 뭐 잠깐 보류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보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임금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는 있어요. 이렇게 웨이지 프리미엄의 뜻이고 하나씩 보면서 생각해 보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노동자들이 원하면 들어가고 기업들도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많은 내용을 오늘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시장은 비교적 임금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제로 기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진입과 퇴출이 어려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죠. 진입이 어려우니까.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퇴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이겠어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도
또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그 회사가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직장일 수 있어요. 대신 아무래도 고용 수준이 조금 많이 채용하지는 않겠죠. 여하튼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 시장을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고 임금도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전체 고용 규모도 이제 하나로 결정되는 그런 균형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한 국가 경제 전체 혹은 커다란 노동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틀린 개념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잡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우, 노동자들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한 변화를, 그러니까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실제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혹은 전체 노동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노동시장, 하나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죠.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의 차이도 있고 익스피리언스의 차이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스킬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스킬이 교육 수준과 같은 의미로 스킬을 교육 수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스킬의 차이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지식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지식을 어떻게, 노영환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 지식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그 스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채택하는 방법이 교육 수준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가, 그 experience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합니다. 스킬의 차이를. 그 다음에 일자리도 다 다르죠. 어메니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메니티가 무엇인가, 그 직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로케이션 같은 것도 하나의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회사에 요즘도 또 그게 이슈죠, 그렇죠? 대기업의 그 점심 식사,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한 되게 웃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일을 했었는데 거기 삼성전자 옆에 건물이에요. 세 개 건물, 물산전자 이렇게 삼성생명 세 개 건물이 있고 강남역에 삼성생명 건물에서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건물이 제일 크죠. 그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커요. 광활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큰 그 식당은 처음 봤어요. 광활합니다. 점심에 메뉴가 몇 개가 제공되는지 아세요? 제 기억에 9개였던 것 같아요. 한식 3가지, 양식 한 3가지, 그 다음에 분식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뭐죠? 필리 치즈 스테이크 이런 것도 나오고요. 햄버거도 나오고, 라면은 당연히 있고요. 매일 나와요. 라면은 언제든 먹을 수 있어요. 한식 식사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게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심시간에 가서 뭘 먹을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 하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메니티는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예를 들면 삼성 얘기 나왔으니까 계열사 중에서 제일기획이 있는데 제일기획은 이태원에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로케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계열사,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 있습니다. 거제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제도 갈래 이태원에 있을래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거제도를 가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어메니티의 차이입니다. 개인의 선호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든가 혹은 위험물질, 방사능 혹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 쇳물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될 위험이 전기, 고압 전력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잡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소주 회사 이런 데서 매일매일 소주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과자 이런 거 혹은 뭐 스낵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시면 매일매일 과자를 뭐 시식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제 부서의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어메니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job amenity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위험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리스크 어버스 하잖아요.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려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compensating wage difference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임금을 기업이 제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ob amenity,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어떤 어메니티의 차이만 존재할 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